자, 오늘은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설득의 심리학도 다시금 시작을 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누군가 설득의 심리학을 계속 읽어주길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시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팬의 니즈를 제가 무시할 순 없는지라, 여린 마음을 가진 포크인지라, 좀 읽다가 어려운 내용 같아 보여서 그만뒀었는데, 상대의 실체를 파악하라. 이 부분부터 읽어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접었지만 다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호의인지, 상대의 제안이 호의인지 설득 전략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읽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상대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자, 소제목. 그래서 상대의 실체를 파악하라. 본문. 실례를 들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느 날 가정화재 안전협회의 조사원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가정하자. 여자는 당신에게 혹시 가정화재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은 물론이고 가정용 소화기까지 전부 무료로 받을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관심이 생긴 당신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예약한 날 저녁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조사원은 작은 가정용 소화기 한 대를 건네주고는 집안의 화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일반적인 화재 위험에 대한 약간 무섭지만 흥미로운 정보를 말한 후 당신 집의 화재 위험 점검 결과를 알려줬다. 마지막으로 집안에 화재 경보 장치를 설치하라고 권유한 후 돌아갔다. 현실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많은 지역에서 현직 소방서 직원들로 구성된 비영리 화재 예방 협회에서 이런 종류의 무료 화재 안전 점검을 해준다. 그래요? 이런 경우라면 분명 조사원이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셈이다. 그렇다면 당신도 언젠가 그 조사원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기꺼이 돕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호의를 교환하는 관례는 상호성 원칙의 가장 훌륭한 전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조사원이 화재 경보 장치 설치를 권유하고 돌아서는 대신 자기 회사에서 제조한 고가의 열 감지 경보 장치를 판매하려고 나서는 것이다. 화재 경보기 방문 판매 회사들이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때 판매하는 제품들이 성능은 뛰어날지 몰라도 대부분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화재 경보 장치의 시중 가격을 알 리도 없을 뿐더러 어차피 경보 장치를 설치할 생각이라면 무료 안전 점검과 소화기까지 제공하는 자사 제품을 구매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무료 점검 직후 화재 경보 장치 구입을 종용한다. 이런 식으로 정보 및 안전점검 무료 제공 책략을 사용하는 화재 경보장치 판매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번성하고 있다. 잘 팔리나 봅니다. 번성하고 있다는 뜻은. 이렇듯 조사원의 주요 방문 목적이 값비싼 경보장치를 판매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상황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조사원한테 받은 모든 것,
즉 소화기, 화재 안전 정보, 화재 위험 진단 등은 선물이 아니라 영업 도구였다고 재정의 하면 상호성의 원칙에 걸려들지 않고 자유롭게 구매 제한을 거절 또는 수락할 수 있다. 상대의 호의에는 보답해야 하지만 영업 전략에는 보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구매를 거절당한 조사원이 최후의 방편으로 연락을 취할 만한 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부탁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조치를 취하라. 한 발 물러나 보다 작은 부탁을 하는 조사원의 이런 태도 역시 설득 전략으로 재정의 한다.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나면 상대의 양보에 대한 보답으로 지인의 이름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대의 작은 부탁이 진심 어린 양보로 보이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러고 나면 부적절하게 빚어진 의무감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승낙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한다면 조사원이 사용한 설득의 무기로 조사원에게 역공을 가할 수도 있다. 상호성의 원칙이란 상대의 어떤 행동이든 같은 행동으로 갚아주라는 뜻이다. 화재안전조사원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 아니라 당신에게 이익을 취하려는 수단이라고 판단하면 당신도 그 선물을 이용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화재안전정보든 가정용 소화기든 조사원이 제공하는 것을 조용히 받아 챙긴 다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조사원을 현관 밖으로 안내하면 된다. 상호성의 원칙에 따르면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자신도 이용당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참 굉장히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좀 그런 문장을 구사하네요. 자, 다음은 이 내용을 요약한다고 합니다. 소제목 요약 본문 사회학자 및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상호성의 원칙에는 인류 문화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규범이 담겨 있다. 무엇이든 받은 대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뭔가 받은 사람은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갚을 의무가 생기므로 사람들은 자기만 손해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제공할 수 있다. 상호성의 원칙에 내재된 미래지향적 의무감 덕분에 사회에 유익한 온갖 종류의 지속적 인간관계, 상호작용, 교환 등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어린 시절부터 상호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훈련받으며 규칙을 어기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제재와 비난을 받는다. 상호성의 원칙은 누군가의 부탁에 대해 승낙 여부를 결정할 때 자주 영향을 미친다. 설득의 달인들이 선호하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먼저 호의를 제공하고 보답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이 전략을 이용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상호성의 원칙의 세 가지 특징 때문이다. 첫째, 상호성의 원칙은 그 힘이 매우 강력해서 어떤 부탁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다른 요소들까지 압도해버린다. 둘째, 상호성의 원칙은 자신이 원치 않는 호의에도 적용되기에 신세지고 싶은 대상은 선택할 수 없으며 결국 선택권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 셋째, 상호성의 원칙은 불평등한 교환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은 부채의식에 따른 불편한 느낌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간혹 자신이 받은 호의보다 더 큰 호의를 요구하는 부탁도 승낙한다. 너무 착한 사람들. 상호성 원칙의 기본 원리를 살짝 변형한 또 다른 방법으로도 상대의 승낙을 유도할 수 있다. 호의를 베풀어 상대의 보답을 유도하는 대신 먼저 양보를 함으로써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법이다. 거절 후 양보, 전략 또는 문전박대 전략이라고도 하는 이 설득 기술은 상대가 양보를 하면 나도 양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이용한다. 처음엔 거절당한 것이 뻔할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서 한 발 물러나 작은 요구, 원래 바라던 것을 하면 마치 양보처럼 보여 상대의 승낙을 받아낼 확률이 높아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절 후 양보 전략은 승낙을 받아낼 확률이 높일 뿐만 아니라
상대가 합의사항을 실천할 확률, 미래에도 이와 유사한 요구를 승낙할 확률까지 높인다고 한다. 상호성 원칙의 위력을 이용해 승낙을 얻어내려는 사람을 상대하는 최선의 방어 전략은 상대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첫 번째 호의나 양보는 선의로 받아들이되 나중에 음흉한 속셈이 드러날 경우 호의나 양보를 술책으로 재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일단 그런 식으로 재정의하고 나면 상대에게 호의나 양보로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 합니다. 근데 글로 이렇게 모든 그 상황을 딱 정리를 하니까 딱 그런 거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관계를 책으로 배웠어요. 이런 사람 되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살짝 드네요. 하지만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쭉 읽어나가 보자면 소제목 생각해보기 1. 상호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상호성의 원칙이 사회에서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2. 설득의 달인들이 이득을 얻는 상호성 원칙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일까? 3. 이 세 가지 특징이 레건의 연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라. 4. 거절 후 양보 전략은 승낙을 유도하려고 상호성의 원칙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가? 5. 거절 후 양보 전략을 사용하면 상대가 첫 번째 부탁만 승낙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약속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와 유사한 부탁까지 승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소제목은 깊이 생각하기입니다. 1. 학기 말 리포트 주제를 선정할 때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가정하자. 교수님의 승낙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거절 후 양보 전략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보자. 첫 번째 부탁을 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너무 터무니없는 큰 부탁을 하거나 너무 정직하게 자기의 조그마한 부탁을 하는 거라고 이 책은 말했죠. 2. 어느 연구에 따르면 내과 의사들에게 장문의 설문지를 보내면서 사례금을 동봉하자 설문지 작성 및 반송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한다. 20달러짜리 수표를 동봉한 경우 78%가 설문지를 작성해 반송했다. 하지만 설문지를 작성해 반송하면 사례금으로 20달러짜리 수표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반송률이 66%에 지나지 않았다. 수표를 선물로 받았으나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내과 의사들에게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사람은 26%로 나타났다. 괄호 열고 반면 설문조사에 응한 내과 의사들은 95%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다. 이런 두 가지 결과를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 또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 보시고요. 3.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는 무엇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상호성의 원칙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보라. 참고로 존 F 케네디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의무도 많다 라고 말했다. 비슷한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CEO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비결,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7%는 실력인 것 같고 나머지 93%는 매너였던 것 같다.
라고 말하던 대답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매너.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회사생활에서 매너를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까지가 파트 2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파트 3, 일관성의 원칙, 마음속 개구쟁이 라고 적혀져 있는 파트 3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저항하는 것보다 처음에 저항하는 것이 더 쉽다. 비슷한 말로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더 쉽다 라는 말이 있지요. 일단 질러놓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러다가는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양날의 검이라고도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요. 파트 3 일관성의 원칙 한번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캐나다 출신의 두 심리학자가 경마장에서 막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일단 베팅을 하고 나면 자신이 선택한 말의 우승 가능성을 베팅 전보다 더 확신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말의 우승 가능성에는 변화가 없다. 똑같은 경마장의 똑같은 트랙을 달리는 똑같은 말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막건을 구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똑같은 말의 우승 전망이 급격히 높아졌다. 언뜻 생각하면 이상해 보이겠지만 사실 이런 극적인 변화의 원인은 흔히 사용하는 설득의 무기와 관련이 있다. 다른 무기들과 마찬가지로 이 설득의 무기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우리의 행동을 조종한다. 바로 자신이 이미 한 말이나 행동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그리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려는 욕망이다. 일단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면 우리는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기존의 태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그 압력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래야만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할 수 있고 그 결정으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내 이웃에 사는 사라라는 여성과 동거 중인 남자친구 팀의 사연을 예로 들어보자. 둘은 한동안 데이트를 하다가 팀이 실직한 뒤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사라에게는 완벽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사라는 팀이 술을 끊고 자신과 결혼해 건실하게 살기를 바랐다. 팀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얼마간 의견 충돌로 힘든 시간을 보낸 끝에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고 팀은 집을 나섰다. 그즈음 사라의 옛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하자마자 금방 약혼했고 결혼 계획을 세우게 됐다. 드디어 결혼 날짜를 잡고 청첩장까지 찍을 무렵 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팀은 후회한다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사라가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하자 팀은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다.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 했지만 사라는 다시는 그렇게 살기 싫다고 거절했다. 팀이 청혼까지 했는데도 사라가 지금의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버티자 마침내 팀은 사라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자진해서 술을 끊겠다고 다짐했다. 그놈의 술이 뭐길래. 그 정도 각오라면 지금의 남자친구보다 팀이 더 낫겠다는 생각에 사라는 결혼도 청첩장도 전부 취소했다. 와, 사라도 만만치 않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술 끊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 팀을 다시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팀은 술을 끊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 달 뒤에는 결혼하기 전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쉽게. 그로부터 2년이 흘렀는데도 팀과 사라는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 팀은 여전히 술꾼애다. 결혼 계획도 없지만 사라는 예전보다 팀에게 더 헌신적이다. 아이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사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리자 역시 팀이 최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따라서 전 남자친구를 버리고 팀을 선택하자 사라는 더 행복해졌다. 팀을 선택한 근거였던 팀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일단 어려운 선택을 내리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려는 경향은 막건을 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도 때때로 생각이나 신념이 이미 내린 결정이나 이미 저지른 행동과 모순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속인다. 유권자들이 투표 직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더욱더 확신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다. 근데 이거는 막권을 산 사람과 유권자들이 후보의 승리를 자기가 결정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그 순간 자체에서 확신을 하는 거라는 거에서 공통적인 거지. 이 사라는 한번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인생이 한 2년 동안 계속 지금 잘못되어 있는 선택의 결과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잖아. 이럴 때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았다라고 믿으려는 경향이 강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 안 그런 것 같던데. 후회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이 단어가.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흘러가는 그 결과를 보고 후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라는 제가 보기엔 후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후회를 하고 빨리 이 관계를 끊어내야 할 것 같은데, 적절한 예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배팅을 하고 나면 자신이 선택한 말의 우승 가능성을 배팅 전보다 더 확신한다는 사실이다. 이거는 이해가 가요. 배팅 전에, 배팅 전보다 선택을 하고 나서는 결과를 보기까지 그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싶은 거지. 그 기세를 몰아가고 싶은 거지. 그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단계니까. 하지만 사라의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보통 책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도 떠벌떠벌한지 모르겠지만요. 전 제 생각을 또 언제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제 생각들은 항상 좀 말하고자 하는 편이죠. 다음 소제목 일관성의 위력. 본문. 심리학자들은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일관성의 원칙의 위력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레온 페스팅거, 프리츠 하이러, 시어도어 뉴컴과 같은 초창기 이론가들은 일관성에 대한 욕구를 인간 행동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로 봤다.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 하기 싫어하던 일까지 하게 될 정도로 강력한가?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그리고 유지하는 듯 보이려는 욕구는 매우 강력한 설득의 무기 중 하나로 경우에 따라 우리 자신의 이익과 정반대되는 행동까지 하게 된다. 한 연구진이 뉴욕시의 해변에 절도 장면을 설정해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를 막으려는 목격자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다. 먼저 해변에 누워있는 일반인들 중에서 무작위로 피험자를 선택한 후 연구자의 공모자 한 사람이 피험자의 1.5m 근방에 나란히 타월을 깔고 누웠다. 공모자는 몇 분 정도 비치 타월에 누워 휴식을 취하며 휴대용 라디오를 듣다가 조용히 일어나 소지품을 그대로 둔 채 해변 산책을 나섰다. 잠시 후 연구자가 도둑 행세를 하며 등장해 공모자가 두고 간 라디오를 집어들고 도주를 시도했다. 예상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도둑을 저지하려는 피험자는 많지 않았다. 전체 20명 중 4명 뿐이었다.
그러나 똑같은 실험에 약간의 변화를 줘 다시 20회 실시하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공모자가 소지품을 두고 산책을 나서기 전 피험자에게 제 짐 좀 봐주세요 라고 간단한 부탁을 했고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이를 승낙했다. 이러면은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거를 그 뒤쪽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좀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죠. 그러고 나자 일관성의 원칙이 영향으로 20명 중 19명 한 명은 한 명은 뛰어가는데 자기가 잘 일을 못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19명의 피험자가 거의 자경 단원 수준의 의협심을 발휘해 도둑을 쫓아가 멈춰 세우고 해명을 요구했으며 육탄전을 벌여 라디오를 빼앗아 오기로 했다. 책임감이 주어지면 참 이런 게 있죠. 근데 나머지 한 명은 뭐였을까? 짐 좀 봐달라고 했으나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이 현생에 쩌들어서 뭐 이런 거 신경 쓸 그 체력이 안 된다 라고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훔쳐가는 사람을 뒷모습을 그냥 헛헛하게 보기만 했었을까요? 나머지 한 명의 나머지 한 명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적혀있지 않고요. 일관성이 이토록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는 이유는 일관성이 대부분의 상황에 적합한 가치 있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으로 여긴다. 신념과 행동, 말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엉뚱하거나 표리부동한 사람, 심지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좀 이게 너무 헷가닥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죠. 사람이 변하기 마련이긴 한데 너무 자주 이러면은 좀 이중인격자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 십상이죠. 원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면에 수준 높은 일관성에서는 대개 뛰어난 인격과 지성이 연상된다. 일관성은 논리와 합리성, 견실함과 정직함의 핵심이다. 영국 화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의 일화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옳음보다도 더 가치 있는 특성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학문적 경쟁자에 대해 비판적인 강의를 마친 패러다이에게 그럼 그 경쟁자의 의견이 전부 옳지 않다는 뜻이냐고 누군가 질문하자 패러데이는 질문자를 노려보며 이렇게 대답했다. 일관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관성 있는 성격은 확실히 우리 문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언제나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분명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관성이 없다면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삶이 엉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의 내용이고요. 저는 사람이 살려면은 일관성이 없어질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전 자기 개발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보면은 약간의 삔또가 상하는 경향이 있는지라 삶이 엉망이 되면 또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하는 편으로서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참 대단하고 멋져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그걸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거다. 라고 보는 쪽에 가깝다라는 제 생각도 한번 얹어봅니다. 다음 소제목 신속한 결정 부문 일관성은 대부분 유익하게 작용하므로 우리는 간혹 곤란한 상황에서도 자동적으로 일관성을 발휘하곤 한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일관성을 발휘하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맹목적인 일관성조차 나름의 매력이 있다.
첫째, 자동화된 대부분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일관성 역시 복잡한 현대 생활에서 지름길을 제공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일단 마음을 정하면 일관성을 고수하는 편이 훨씬 편하다. 그 주제에 대해 더 이상 궁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주제에 관한 자료를 찾아 정보의 바다를 헤맬 필요도 없고 찬반을 결정하려고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도 없으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느라 골머리를 앓을 필요도 없다. 어떤 주제와 맞닥뜨렸을 때 그저 일관성 기록 장치만 누르고 작동하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바로 알게 된다. 과거에 내린 결정에 맞춰 일관성 있는 생각과 말, 행동만 하면 된다. 이런 편리함의 매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고도의 정신적 집중과 에너지가 필요한 복잡한 현대 생활을 비교적 손쉽게 헤쳐나가도록 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동적인 일관성 반응을 억제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끊임없이 사고, thinking을 계속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일단 일관성 기록 장치가 작동하면 우리는 사고라는 고역에 심하게 시달릴 필요 없이 일상의 일들을 즐겁게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조슈아 레이놀즈의 말처럼 사고라는 진짜 노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못할 일이 없다. 말 자체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매력이라는 거는 또 삔또 나간 마음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설픈데도 사고를 하고 노동을 해나가고 또 고꾸라지고 이런 게 사람의 매력이 아닌가. 모든 걸 자동화시키면 그건 AI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사고라는 진짜 노동을 피하려면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속 편하긴 하죠. 자, 다음은 자기 기만의 요새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아무래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 월요병에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내일 다시 이 자기 기만의 요새부터 읽어나가 볼까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은 항상 이렇게 일관되게 쭉 읽진 않지만 방송은 일관되게 하고 있는 포크 칭찬하면서 오늘 낭독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한번 이 설득의 심리학을 기다리고 계시던 분께 어떤 선물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월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조용히 방송 지켜봐 주시고 있는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이제 주무세요.